네, 다시 만난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코너 지킴이죠.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혜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브라질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룰라 대통령 아마 옛날 그룹은 아니고 뭐 죄송합니다. 썰렁개그에서. 네. 뭐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됐고 남미 국가연합 재건을 또 요구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좀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은 룰라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에 대해서 한번 좀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룰라. 예, 뭐 룰라 대통령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옛날 분이기도 하죠.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1945년생이고 뭐 많이 알려진 대로 상파울루의 노동자 출신이었죠. 근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노조 운동을 이끌었고 1980년대 그 빼떼라고 부르는 브라질 노동자당 창당의 주역이었습니다. 네, 네. 86년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이제 정계에 진출했고 대선에서 89년, 94년, 98년 세 번이나 나왔다가 다 낙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어쨌든 노동자당의 영향력은 커졌고 룰라도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고 2003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죠. 그래서 2007년 재선에서 2010년까지 이제 집권을 했는데 8년간 집권하는 동안에 그때 뭐 사실 브라질의 최고의 전성기였죠. 룰라 개인뿐만 네, 네, 아니라 뭐 네. 인기가 뭐 어마어마해서 특히 그때는 미국 대테러전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컸던 시절에 뭐 룰라는 국제 무대에서도 뭐 엄청났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그때 지지율이 60%대면 떨어졌다, 급락했다 했을 정도였고, 60. 예, 나중에 퇴임할 때도 80%뭐 이렇게 했었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던데.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고 룰라 정권이 뭐 그때 룰라 집권 시절에 2천만 명이 빈곤선에서 탈피했다. 실제로 모든 브라질의 지표가 빈곤 줄고 이제 문자이동률 올라가고 아동 사망률은 줄어들고 최저임금 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뭐 국제에서 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는 탄핵을 당했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부패 스캔들 때문에 네. 뭐 탄핵을 당했는데요. 예. 룰라의 후계자였죠. 네. 그 지우마.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이 예. 룰라의 후광으로 201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또 2014년에 대선에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임기 초에 역대급 사건인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죠. 페트로브라스. 그 뇌물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기업들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고 그 페트로브라스의 경영진 그리고 노동당 노동당 정치인들 그리고 뭐 이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많은 관료, 정치인,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고요. 또 브라질의 영웅이었던 룰라도 12년형을 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였는데요. 이 일로 후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증가했고 그녀가 재선을 앞두고 예산 적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주립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그런 혐의가 드러나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우소나르 우파 대통령이 바로 보우소나루가 됐던 건 아니고요. 근데 당시에 좀 상황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패죄로 탄핵된 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후세프의 부패죄는 전혀 드러난 게 없었고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정부 적자를 줄여서 말했다라는 걸로 사실상의 그때는 의회 쿠데타였죠. 근데 이 브라질의 정치 구조가 적자를 줄여서 말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부패를 됩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 그걸로는 못 걸었고 룰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대법에서 룰라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형 집행 그거 무효화했던 거 해서 이번에 다시 또 출마하게 된 건데 이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는 그 격차 문제 굉장히 크잖아요. 맨날 갱들 뭐 슬럼가의 갱들 얘기 나오고. 근데 연방의회 자체가 여러 정당들로 굉장히 정당들이 난립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지를 못해요.
결국 그러니까 연립으로 갈 수밖에 없네. 노동자당이 12년, 16년을 집권을 했어도 다수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정당들을 끌어당겨서 연정이라기보다 이제 내각을 강요직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그 정당들에다가 일종의 당근들을 줘야 돼요. 이권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사실 부패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쉬운 구조고 의견이 항상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있었죠. 그래서 호세프는 사실상의 그거는 오히려 부패한 야당들의 의회 쿠데타 성격이 강했고 어쨌든 다시 룰라가 집권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또 노동자당도 그런 부패 스캔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이번에 룰라 됐을 때 결선 득표율이 50.8% 너무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룰라가 다시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노동자당이 새 인물이 정말 없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노동자당이 승리는 했지만 그렇죠. 또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브라질의 정치 지형을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속 사정은 있어도 아주 오랜 어떤 그 군부 독재의 어떤 시절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제 계속 어떤 뭐냐면 뭐 주기적이라고까지는 표현을 못하는데 좌우파가 이제 교차해서 어떤 집권하는 이런 어떤 정치 구조는 일단 좀 정립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에서 이제 정부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특히 그 경제 성과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양상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침체되고 불황기에 접어들면 이제 그 집권당이 다시 집권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러게요. 네. 브라질이 지금 거의 10년간 불황이거든요. 10년간? 네, 2014년부터 불황기에 접어들어서 어허. 지금 10년째 불황입니다. 거기도 잃어버린 10년이군요. 그러면. 네, 브라질이 사실 2008년, 10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만 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어요. 그래서 잘 넘겨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게 호세프 집권 1기 때까지죠. 근데 그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경제 수치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 불안 탓도 있고 호세프 말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에너지 값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룰라 정부 때 2003년에서 2010년까지 브라질이 그렇게 위세등등할 수 있었던 요인이 원자재 수출하고 석유 수출하고 하는데 그때는 이라크전 이후에 고유가였잖아요. 그 덕이 사실 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빈곤 탈피,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그건 정책 덕분이기도 했지만 고유가 덕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10년대 이후로는 유가가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브라질이 이제 경제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 측면이 있었고 며칠 전에 발표된 브라질 통계청 발표된 실업률 보니까 8.4%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청년 실업률은 30%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의존도가 아직도 똑같아요. 예전과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영 석유회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페트로브라스 이거를 누가 맡아서 이걸 얼마나 버느냐 거기에 브라질 재정이 달려있다 휘둘린다 해도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룰라 대통령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좌파의 대부라고 하지만 예전에 처음 집권했을 때도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우파 출신 인사를 부통령에 앉힌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번에도 기획재정장관을 대선에서 그러니까 1차 때 그 경쟁자였던 3위 했던 사람을 기획재정장관에 앉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자면 친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제 그런 좀 중도 온건으로 간다 이런 거 좀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근데 내부에서는 벌써 그 연방이다 보니까 제일 덩치 큰 상파울루주 이런 데서는 우파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룰라 중앙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에 벌써 이제 반발한다든가 약간 조금 벌써부터 좀 그런 갈등의 조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10년 장기 불황을 말씀하시니까 혹시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보우소나로 정권에서 아마존 파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파괴죠. 거죠. 예. 파괴라고 봐야 되죠. 이게 연결 아마존 개발 그렇죠. 보스나루는 개발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파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장기 불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선택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앞서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브라질의 그 장기 불황과 에너지 사이클이 같이 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또 그 브라질이 그 룰라 때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예, 중국의 원자재 제품의 덕을 브라질이 톡톡히 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농장, 그러니까 중국으로 그 수출하기 위한 콩밭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 목축업,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소고기, 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농업 그 이익과 그 축산업 이익을 그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죠. 다 좋은데요. 숨을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국산 그 사료용 대두 그것 때문에 아이고. 네, 그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이야기 나누는 우리 이제 얘기를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브라질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남미 국가 연합의 재건을 지금 주장을 했다 룰라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남미 국가 연합이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 아무 분이에요.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뭐 남미 국가 연합이라고 하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남미 남단의 원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서던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남미 남단 그리고 안데스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지역 블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남미의 지리적인 특징은 그 아마존과 안데스 산맥 때문에 이게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네, 지리적으로. 그렇겠네. 그래서 예. 안데스 산맥으로 동과 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아마존 때문에 남과 북이. 오, 그렇네. 예, 그래서 그 두 개의 지리적 장애물을 빼고 지도를 그려보면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아무래도 그 지역 통합을 이루게 되면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도 더 세지고 그래서 룰라의 경우는 지역 통합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그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운하수로 재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또 복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리더가 돼야 이 국제 무대에서도 발언권이 세지겠죠. 네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제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거죠. 그럼 다른 남미 국가들이 환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보면 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미의 뭐 좌파 바람, 핑크타이드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반미 하는데. 연합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거 다 옛날 얘기고 네, 굳이 따져 보면은 뭐 2000년대에는 이제 남미 그 핑크타이드 1차 뭐 핑크타이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고 2010년대에는 우파의 반격이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또 중도나 좌파 쪽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정세는 사실 좌우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각자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고 좌우의 의미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멕시코가 지금 좌파 정권이냐 우파 정권이냐 말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분명한 것은 룰라가 다시 살아난 이상 브라질이 목소리를 많이 낼 것이고 남미가 확실히 규합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럼 다른 남미 국가에도 룰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브라질의 어떤 국제적인 행보는 국제 무대에서 행보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브라질 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륙이 움직인다. 브라질이 움직이게 되면 그런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데 이제 룰라가 취임사에서부터 남미의 통합을 얘기했었고 취임한 다음 날 하루 종일 남미 정상들하고 통화를 했죠. 근데 과거 1기 집권 때에 비하면은 어쨌든 룰라의 이번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국내적으로 일단 많이 분열이 되어 있고 박빙의 지지율로 그렇게 당선한 대통령이 멋대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긴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다음에 브라질 경제라든가 그렇지만 룰라의 브라질이 위상 올라갈 거고
이제 특히 그 아마존 파괴 이런 것 때문에 보우소나루 정권 때 브라질은 국제 무대에서 계속 손가락질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룰라가 전체적으로 좀 룰라와 좀 합이 맞을 만한 정상들이 마침 아르헨티나나 들어서 있는 시점에 예. 그걸 규합할 수 있는 룰라라는 이제 지도자가 재등장한 건데 그래서 중남미에 지금 이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극한 대립인 그 베네수엘라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인가요? 그 브라질에서 대표단을 보냈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 무언가 이제 아마 미국하고 갈등을 이제 극한은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부를 설득해서 뭐 야권과 대화에 나서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아이티에서 그 뭐 정정불안 대통령 피살당하는 일도 있었고 근데 아이티 2017년까지 죄송합니다. 네. 브라질군이 주둔을 했었어요. 아이티. 아, 그랬어요? 예, 브라질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근데 브라질군이 나간 다음에 아이티가 상황이 엉망이 됐는데 그럼 그걸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엔 안보리에서 그럼 파병 결의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요. 그럼 이거 룰라가 또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룰라가 외교적으로 할 게 많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영내 분열 때문에 우나수르 이런 거는 그럼 말하자면은 약간 좀 유럽과 중국이 좀 선호하는 남미의 대화체인데 반면에 또 미국은 미주기고 근데 그쪽은 또 남미의 이른바 좌파 정권들이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지역기구들 수장도 제대로 못 뽑았었어요. 이제 룰라가 나서면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동안 그렇게 남미가 규합이 안 되는 동안에 미국 따로 러시아 따로 중국 따로 어떤 나라는 또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이란까지 껴서 근데 외부의 남미 입장에서 보면 외부의 세력들이 자꾸 거기서 영향력을 확대를 해왔는데 그걸 이제 브라질이 되찾으려고 하겠죠. 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언제 저희 이 자리에서 한번 베네수엘라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네, 진짜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되게 많고 아이티라는 나라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아이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지진이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사가 되게 이쁜 나라더라고요. 나폴레옹 시절인가 이미 그때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달성한. 최초로 그 흑인 노예들이 그러니까. 세운 공화국이었죠. 그 중남미에서도 최초로 그러니까. 독립을 한 나라고요. 네. 유서 깊은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 룰라가 그 이번에 그 우나수루만 그때 보호소나루가 탈퇴했던 거 제가 입한다고 한 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또 있어요. 근데 셀락이라고요? 그 셀락이 미국과 캐나다를 빼고 이 미주에 33개국이 들어가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호소나루가 탈퇴를 했었는데 1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그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 이제 룰라가 간 거죠. 그랬더니 뭐 당시 언론들 표현을 보면은 뭐 록스타급 인기였다. 그다음에 사실 그 작년에 룰라가 당선인 신분으로 이집트에서 열렸던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갔을 때도 뭐 그때도 뭐 환호하고 정말 최고 스타였었죠. 그만큼 국제 무대에서 어쨌든 지금 무언가 룰라한테 환호하는 건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죠. 모든 것의 중재역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너무 미국 진영과 그다음에 중러 진영으로 나눠 있는 거에서 조금 이렇게 중도적인 어떤 그런 걸 제시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남미 국가 연합을 다시 재건하려고 한다면 공통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좀 있다고 좀 도출이 되는 겁니까? 그게? 네, 일단은 중남미 국가들 간의 이념적 성향이 지금 비슷하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빈곤층을 위한 그런 사회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런 거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기후 대응이 아마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미중 관계, 그 미국 브라질 관계 좀 다시 짚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브라질 외교장관이 지금 아마존 생물권에 이제 8개 나라 정도, 뭐 브라질이 주축이 되지만 뭐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등 이렇게 된 아마존 조약 협력 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정상회의 열겠다라고 브라질 외교장관이 발표를 했던데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리로 삼아서 영내 협력을 주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도덕적인 좀 우위를 다지게 되는 거고. 근데 재미난 게 그 어느 언론을 브라질 언론을 보니까 그 남미의 옛 그 우파 지도자들 대부분 뭐
칠레 전 대통령이 주창을 해갖고 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전직 우파 대통령들 모여라. 그래서 이름이 자유와 민주주의 조직이었나 뭐 그런데 국제 우파 연맹입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우리도 세력을 모아보자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일단 보우소나루가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아니 보우소나루는 그 룰라 취임 이틀 전에 미국으로 사실상 도피하다시피 해서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졌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오히려 그 우파들도 우리도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전직들의 모임이 잘 되긴 힘들죠. 그러게요. 아무튼 그 뭔가 룰라가 근데 문제는 룰라가 나서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성과겠죠. 성과를 얼마나 보여주느냐. 근데 이거 지금 자연스럽게 묻어나오지만 남미 국가연합이 재건이 되든 뭐든지 간에 남미하고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한 대륙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자, 그러면 룰라 대통령 시절이 이제 다시 열리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외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를 표방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블록에도 속하지 않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그런 뭐 합의에 도전을 하는 그런 정책은 지금까지 펼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척을 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거고요.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척을 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룰라도. 그래서 지금 미국과 브라질 간에 오고 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그런 기후 변화 문제, 그러니까 아마존 그 보호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과 룰라가 생각을 같이 하는. 예. 그래서 또 바이든 경우에는 세계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 관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브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민주주의 가치 이번에 그 1월 8일에 취임한 지 한 일주일 만에 그 보소나루 추종자들이 브라질의 그 삼부 기관이죠. 맞아요. 외신 본 것 같다. 예. 거기 한 몇천 명이 거의 난입해가지고. 그 미국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맞죠. 그래서 보우소나루가 한마디로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비슷하고 그렇죠. 바이든 정부와 룰라 정부는 색깔이 많이 맞아요. 재미난 게 바이든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계속하는 게 미국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룰라가 재집권하면서 똑같이 브라질 is back 그것이 제일 많이 얘기가 돼요. 근데 너무 티난다. 근데 얼마 전에 이란 전함 두 척이 브라질에 기항한 적이 있어요. 이란 전함이 브라질까지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룰라는 과거 집권했을 때도 뭐 이란하고도 우호적인 관계였죠. 그때도 뭐 미국과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 전함이 들어가게 해주니까 미국이 비난은 했는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 말을 보면 뭐 브라질과 의견을 나눴다.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항상 브라질은 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중도적인 입장이고 그건 브라질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불개입 그런 식의 이제 비폭력 그런 거 정해져 있는데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도 뭐 미국하고 대립을 하진 않을 거고 바이든 정부도 룰라의 귀환은 뭐 많이 환영을 합니다. 보우소나루보다 훨씬 믿을 만한 파트너고 일단 공통 관심사와 협력할 의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룰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트위터에 뭐 축하 메시지 강력한 파트너십 계속되길 바란다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우소나루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한마디로 트럼프식의 민주주의를 깨트리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 소속된 상원 외교위원장이 보우소나루가 계속해서 이렇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보우소나루가 이제 비자를 연장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브라질 정부는 당연히 원치 않겠죠. 미국을 보호해주는 걸. 근데 국무부 고위관리가, 그러니까 차관보가 얼마 전에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뭐 보우소나루를 어떻게 할 거다. 뭐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는데 표현해 보면은 브라질 정부의 모든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고. 그래요? 일단 브라질은 그 바이든이 내세우는 기후 대응의 가장 핵심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기후 공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난 그
룰라 대통령이 영내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는 관행대로 아르헨티나였고 그 다음에는 미국을 갔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이제 아마존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뭐 미국이 기금 내겠다, 뭐 5천만 달러 내겠다라고 했었고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의 대통령 기후 특사가 미국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거 환경 협력하려면은 빨리 예산을 내달라 이렇게 브라질과 협력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바이든 행정부고 뭐 대립각 세울 이유는 거의 없고 다만 하나의 변수라면 보호소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정도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꼭 그렇지만 이제 일단 브라질은 뭐 그렇다고 친밀하고 볼 수는 없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해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바라죠. 중국과의 관계도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관계입니까, 브라질이? 일단 2009년부터 중국은 브라질의 제1의 무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과 브라질과의 그 교역 액수가 1,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엄청나네요. 미국이 880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두 배네? 네, 거의 2배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제1의 무역 파트너이고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런 국가이고 예, 그 또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그 수출에서 농업 비중이 한 5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그 뭐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또 중국이다 보니까 예, 중국하고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예.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브라질 전체에서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엔 20% 정도였어요. 예. 근데 코로나 직전엔 30%.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수출한 거 보니까 27%인데 굉장히 크죠. 엄청 큰데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26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하고 그다음에 상하이 방문하는데 고위 관료들 다 장관들 줄줄이 다 따라가고 기업 대표단 해서 240명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중국. 이 순서는 그렇지만 어쨌건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양국이 중국과 이렇게 뭐 찰떡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루과이랑 중국이 FTA 그 자유무역 협정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룰라는 이런 것에서 다 그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를 하고 중국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중국을 남미를 규합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아르헨티나가 역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러니까 중남미 최초로 아르헨티나는 그 1대1로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기도 했고 아르헨티나가 거기 가입했었어요? 좀 1대1로가 왜 거기까지 이어지는지 좀 뜻밖일 수 있는데 그리고 20개 국가 지금 가입해 있어요. 또 아르헨티나 남단에 중국의 군사기지 뭐 작긴 하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브라질은 그런 거 굉장히 경계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경제적으로 중요하니까 이제 가는데 이제 브라질이 이렇게 중국이나 브라질은 또 그러고 룰라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도 만나서 중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근데 이렇게 중국 러시아랑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분명히 불편하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데 브라질 외교 정책은 진짜 말 그대로 불개입, 자결권, 국제 협력, 그다음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렇게 1988년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 기초에 있는 거고 룰라도 딱 그거에 충실해서 그냥 균형 외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상하게 균형 외교 이제 그 까놓고 얘기하면 양다리 실리 외교. 그런 거죠? 여러 다리죠. 네. 근데 룰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년째 불황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룰라가 그 어떤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룰라의 제1순위 과제는 그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빈곤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그렇죠. 네, 중국은 그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많은 그 사절단을 이끌고 가서 세즈 외교를 하겠다라는.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얼마나 선물을 얼마만큼 주느냐 또 그러니까 관심사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 방문의 목적이 그런 세즈 외교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평화 중재자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브라질이. 예, 그래서 평화 클럽을 만들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푸틴하고 친합니까? 근데 푸틴 뭐 친하다기보다는 보스나로와 푸틴이 더 친했고요. 그래요? 네. 둘이 다 친하지 권위주의자니까. 않은데 옛날에 브릭스 할 때 브릭스. 네, 브릭스 할 때 이제 뭐 남미에서 정상회담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지도자들 좀 이제 모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유럽 쪽의 싱크탱크들은 지금 유럽도 빨리 브라질하고 다시 또 관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수나르 때는 유럽이랑 워낙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대통령도 같이 갔었더라고요. 브라질에 같이 갔었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자기네 나라 사정이 연금개혁 시위 등등으로 급해가지고 뭐 아직은 뭐 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미 1월 달부터 외교장관 보내갖고 마크롱 그 브라질 방문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지금 브라질이랑 어쨌든 다시 거래는 터놓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룰라는 처음 집권했을 때도 재분배 정책으로 보면은 좌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경제 정책에서는 금리 인상하고 투자 유치는 흔히 말하는 좌파적인 경제 정책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네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저거는 좌파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 많죠. 룰라 집권 기간 동안 기득권층으로부터의 도전을 받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경제 네, 정책이. 왜냐하면 룰라의 그 많은 정책들은 그 이전 대통령인 까르도주 대통령의 정책을 받아서 계속 그 진행을 시킨 부분이 크거든요. 근데 룰라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인 그 볼사 파밀리아라고 그 빈곤 정책이죠. 빈곤 퇴치 정책. 이것도 사실상 그 이전 까르도주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그거를 받아서 더 심화시킨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종합 정리가 되는 게 룰라가 이제 그 이전의 인기에 비해서는 사실 간당간당하게 대통령이 됐고 아직은 그러니까 입지가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10년 장기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서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룰라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거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국내 정치로 돌파하기는 현 상황에서 지금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제 대외 정책을 통해서 명성을 높이고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남미 국가연합도 네. 금맥락에서 나왔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 다시 브라질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크고요. 아까 우나스루를 재규합하는 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루과이가 그 메르코스루의 그 아주 경직된 그런 규칙을 깨고 그 중국하고 양자 뭐 협정을 통해서라도 중국하고 FTA를 맺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브라질이 룰라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2차원은 지역 차원에서 중국하고의 어떤 그 경제 협정을 맺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크죠. 그래서 우나스루를 또 재건하려고 하는. 네. 우리 구정 기자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신다면. 브라질 그 국내 정치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여러 곳에서 분석을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보니까 브라질은 어쨌든 민주주의의 시험대에서 여태까지는 합격점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기관들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그 트럼프 사태 이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브라질은 민주주의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민주주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그런 공감대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다. 이제 미국이 오히려 브라질 대선 이후 과정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그러니까 브라질 그때 뭐 대선 이후에 뭐 소동 나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연방 대법원이라든가 전자투표 시스템이라든가 군에서 철저히 그 중립을 딱 그 확언하고 나선 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탄탄해졌고. 그 몇 년 전에 그 볼리비아에서 사실상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1년 만에 선거로 다시
이제 그 지도자가 집권을 했어요. 근데 보면 중남미에서도 어떤 그런 군사적인 동요라든가 이런 정치 불안정 시대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내부 민주주의는 어쨌건 안정되게 가려고 할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룰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관심 그러게요.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룰라의 브라질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